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한 꼭지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30대 이후부터는 30대 중반 이 정도 되면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아이템이다.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입주가 2019년도에 입주가 이제 엄청나게 들어와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서도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아파트를 지어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좀 깨지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2019년도는 물량이 워낙에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역전세, 역월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2019년도가 어찌 보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발 경제 위기가 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절호의 찬스다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은평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저도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송파에 뭡니까? 거기가 9,500세대거든요. 헬리우스인가요? 헬리오시티? 헬리우스는 헬리오시티인가 뭐 거기가 9,500세대예요. 예, 9,500세대가 들어와서 그쪽에 이제 이 균형이 조금, 그리고 이제 은평구 쪽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은평구 쪽은 고양시 쪽이랑 은평구가 제가 한 2,500세대 정도가 이제 2019년 초에 공급이 되는데 고양시가 한 10,000세대 정도가 있어요. 고양시. 그러니까 은평구는 고양시하고 거의 이렇게 보면 거기도 입주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은평구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거기에 또 이번 문재인 정부가 9.13 대책을 내면서 추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은평구에서 고양시로 들어가는 데쯤에 한 군데를 또 후보군으로 해서 그게 유출이 돼가지고, 예,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도 개발이 된다라고, 원흥동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한번 집값이 요동칠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면 은평구가 그래도 좀 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의 추이를 유심히 보고 있을 법하다. 뭐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가 생각하는, 자, 은평구 하면 또 우리 또 거지 의원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요 은평구 쪽에 고양시에 합쳐서 2019년도에 그 공급되는 물량을 좀 보시고 물량을 보시고 집값의 추이를 쭉 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서칭을 하시면 괜찮은 가격대가 나올 확률도 있다. 네, 나올 확률도 있다. 왜냐하면 은평구 쪽은 고양시랑 합쳐가지고 물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양시 쪽으로도 은평구 사시는 분들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물량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바뀔지, 네, 바뀔지 좀 보시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예,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 전체에 제가 본 바로는 18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 보통 한 13만에서 15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그게 15만 호 정도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15만 호인데 문제는 2019년도에 아파트만 수도권 내 18만 호가 공급이 돼요. 아파트만. 자, 빌라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단지가 크고 이러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상승할 폭이 있는데 빌라는 물건하고 똑같아서 감가상각이 돼요. 빌라는 낡은 빌라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낡은 빌라는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로 살기에는 빌라가 좋아요. 예, 빌라를 살려면 강남의 고급 빌라, 예, 그런 데는 오르니까요. 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방식으로는 빌라를 매매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전세 살기에는 빌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전세로 살기에는. 왜냐하면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살기에는 매우 삶의 질이 만족스러운 데가 굉장히 많아요. 가련동 12번지 빌라에 제가 살았었어요. 전세로. 아시네. 언덕배기 그 꼭대기 제가 12번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축 빌라가 집 안은 매우 좋아요. 빌라를 살았었기 때문에. 예. 눈 오면 거기 못 내려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게 좋아요. 전세로 살고 그런 데가 전세가 뭐 7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됩니다. 평수가 좀 크고 막 이러면 그런 데서부터 해서 내 자산을 늘려나가는, 네, 빌라, 그래서 그런 전세로 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2019년도 어쨌든 입주 물량이 많아요. 석광사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집값은 분명히 하락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9.13 대책으로 집값은, 자 여러분들, 집값이 왜 오릅니까? 집값이 왜 오를까요? 집값은 기본적으로 실소유자 플러스 투기 세력이 있어야지만 집값이 올라요. 네, 실소유자 플러스 투기 세력이 있어야지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9.13 대책은 뭐냐? 내가 살 집 외에는 집 사지 마세요 라는 대책이에요. 내 1가구 1주택 이외에는 대출 안 됨, 집 사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제도이기 때문에 실소유자만으로는 집값이 웬만한 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 체제로 지금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고 있고, 자, 공급 과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살기 좋은 동네는 집값이 방어가 되고 조금 불편한 데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라서. 자, 근데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떨어진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잡아요. 집값이 떨어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나 주머니에 돈이 없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소비를 줄이고 집값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러면 어디라도 한 꼭지로 내가 그때 타이밍 잡아서 사서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미국이 나라 하나 조져서 망하게 한 다음에 헐값에 쇼핑한다고, 예, 헐값에 쇼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MF 때 어땠습니까? IMF 때 우리나라 쫄딱 망한 다음에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헐값에 바겐세일 해가지고 물건, 괜찮은 물건들 쏙쏙 사가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가 딱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특히나 1가구 1주택에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모으면 어느 정도 대출 끼고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중국발 경제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가 오고 곡소리가 나고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막 이럴 때 다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한숨 쉴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박앤세일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준비를 해놓은 사람과 안 해놓은 사람의 차이가 경기가 회복했을 때 확 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샀는데 더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샀는데 더 떨어지는 어차피 내가 타이밍 가장 저점에서 사면 좋겠지만 내가 목표한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사서 잊어버려야 돼요. 더 떨어져도 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1가구 1주택은 좀 떨어지면 기분 나쁘지만 다시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런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중국발 경제태면 회복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우리 IMF도 회복했어요. 여러분, IMF한테 돈 꾸고 회복한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중국발 경제 위기도 우리나라는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지금 다들 불만이 굉장히 많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큰 틀은 뭐냐면 경제 위기, 외국발, 중국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준비를 차근차근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뭐가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외환 보유고 확실하게 만드는 거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있고 중국에서 몰려 있었던 경제의 이런 의존도를 동남아로 신흥시장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힘들면 지지 안 하니까. 네, 내가 힘들면 지지 안 하니까 지지율은 빠질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큰 틀에서 경제 정책은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자, 그래서 9.13 대책으로 부동산 거품도 우리가 스스로 꺼트려 놔야 부동산 거품도 스스로 꺼트려 놔야 되고요. 자영업자의 너무 많은 자영업자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놔야 외부 충격으로 이게 충격을 빵 맞으면요. 복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보고 있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지금 9위 수준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힘들고 이러는데 외환 보유에 대해서만큼은 딱 지고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오바를 하면서 관리를 하나? 라는 거를 들여다보시면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의 기조가 뭔지가 보입니다. 통화 스와핑 이런 것들까지도 체결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오바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제 정책이 어떤 건지를 쭉 보고 자 그리고 우리는 한번 그저 대여본 것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자, 자원외교 돈만 안 썼어도 4대강만 안 했어도 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다 하고도 아직까지 이 정도 살아요.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털어먹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
한 바퀴 두 바퀴만 다 돌면, 그렇죠. 한 번 더 하면 큰일 나. 한 번 더 하면 큰일 나. 이거를 다시 잘 복구를 하고 하면, 자 여러분, 짧게 보면요, 작게 보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한번 해서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자, 빚더미에 앉아서 집안이 고생을 계속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자식들은 어때요? 불만이 막 쌓여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빚을 계속 갚아 나가면서 나중에 올라갔어요. 자, 그 상황 동안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들어먹었던 돈들, 그거 복구하려고 열심히 뛰는데 그 가족들은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중인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자식 새끼들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부모 원망을 엄청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문재양이다, 북한한테 다 넘긴다, 뭐한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불평불만도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좋아지기가 어렵죠. 빚더미에 앉아서 한번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집안 사정이 나아질 리 만무하잖아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큰 틀에서는 경제정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보유고 엄청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보면, 아, 이런 기조로 현재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자,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자, 미국이 중국을 처음에 관세를 매길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아, 저렇게 해서 길들이게 한 다음에 대충 미국이 얻을 거 얻고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전 세계에. 예.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은 뭐냐면 그냥 저거 중국을 한번 조직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협상이 잘 안 돼요. 자, 우리는 미국이 일본을 조진 걸 봤어요. 역사적으로 플라자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딱이한데 딱 치니까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중국이 미국이 한 대 툭 쳤는데 받아친 거예요. 받아친 거야. 개겼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고요. 못 이겨요. 경제 무역 전쟁으로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지적 재산권까지도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지적 재산권으로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회사들. 자, 우리나라 IMF 어떻게 IMF 왔나요? 부도라는 건 돈을 돌리다가 한 번 딱 못 막으면 연쇄 부도예요. 뻥뻥뻥뻥. 중국이 지금 국영기업, 관영기업들의 부채가 어마어마하다, 일경이 넘는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인데, 한 군데 터지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터질 수 있거든요. 자, 1대1로 외국에다가 빚을 막 주면서 거기 뭐 99년 사용권을 뺏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제국주의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 국가들이,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안 할래, 손절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분명히 중국발 경제 위기는 한 번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왜 그러면 경제 위기가 더 빨리 오는데, 미국한테 두드려 맞는 것, 그리고 중국의 독재.
독재의 말로는 언제나 안 좋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였지만 그전에는 다수가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집단 지도 체제. 자, 그런데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없애고 1인 독재로 만든 게 시진핑이고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주석의 임기도 무한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여론을 단속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은 일부러 내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가 시끄러우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맞짱을 뜬 거예요. 자, 국민들은 미국이 우리를 치니까 우리랑 미국하고 싸워주는 지도자가 속이 시원할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덕분에 중국은 망할 수 있다. 시진핑의 말로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시진핑의 독재 덕분에 중국발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에서 당연히 경제는 터질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의 경제는 거품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자, 판빙빙 1,400억을 아파트 41채를 팔아서 냈다. 거품이죠. 아파트 41채를 팔았더니 1,400억이 됐다? 판빙빙은 잘 팔았어요. 거품 낀 가격으로 잘 팔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채에 얼마입니까? 중국의 아파트 41채를 파니까 1,400억이 나왔어? 거품일 수밖에 없죠. 거품일 수밖에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뉴욕도 그거보다 싸요. 뉴욕,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2018년도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콘도미니엄 송혜교가 20억에 매매했어요. 그 비싼 뉴욕 맨하탄 송혜교가 갖고 있던 콘도미니엄이 20억에 팔았어요. 중국이 아파트가 40억이요? 거품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거품이 꺼진다는 거죠. 이 거품이 꺼질 거예요. 자, 이 거품이 꺼질 때 타격이 한국으로 당연히 오죠. 당연히 와요. 반포자이도 40억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장 분위기 좋고 경기 좋고 잘 돌아가고 있는 미국이 뉴욕 맨하탄 송혜교 소유의 콘도가 20억인데 우리나라 강남의 아파트가 30평짜리가 40억이다? 이것도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품은 어떻게 돼요? 꺼지는데, 거품은 꺼지는데요. 외부 충격으로도 꺼질 수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외부 충격 오기 전에 어느 정도 꺼트린다가 목표예요. 꺼트린다가 목표고 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2, 3억이 9월 대비 10월 대비 10월, 11월 동안 2, 3억이 그냥 호가가 막 빠지는데도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요. 2, 3억이 빠져도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 자, 이제 하락장이 계속 올 거고요.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질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당하면 바본 거죠. 자, 알면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어디에서 금을 사두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현금 보유고를 늘리든지, 지금은 저축이 최고죠. 지금은 저축이 최고고,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 직접 투자도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같을 때는 현금을 계속해서 모아놓으면서 적금 같은 거 늘리고요. 몇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라도 하나 더 늘려서 내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변동이 큰, 리스크가 큰 상품, 금융상품은 배당이 높은 주 배당으로 보는 것도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재테크에 대해서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해서
현금을 잘 모아 놓으면 중국발 경제 위기 때 온다. 이 얘기를 늘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2019년도에는 일단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내가 적당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뭐 제가 시키는 대로 뭘 한다고 해서 다 능사는 당연히 아니죠.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배당주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액이 들어올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통장에 통 들어오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요? 아니요, 저는 좋은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뭐 다 찾아보고 하는 건 다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이라, 예, 굉장히 좋은 정보. 저는 어차피 제가 그 초이노믹스 스타트 때 집을 사놔서, 예, 저는 뭐 하우스 푸어 막 이럴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절반이 빚이긴 한데 은행에 월세를 지금 내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집을 샀더니, 다들 그때 집 사지 말라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집을 샀더니 남들이 경제는 거꾸로 가야 되는구나. 거꾸로 가야 되는. 너도 나도 지금 집 안 사면은 죽어도 못 산다 이럴 때가 9월달 아니었습니까? 8월 9월달에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러고 나서 9.13 정책이 딱 나오니까. 자,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자, 그럼 부동산은 언제 사야 돼요? 자, 정부 정책을 보면 부동산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첫 번째,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집 살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바닥을 쳤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뭐 지금 팔고 전세 전환하는 거, 와, 이게 워낙에 내 집 1가구 1주택이면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럼 본인 판단해. 예. 지금 내가 집이 있는데 지금 이거 팔고 전세로 전환해가지고 이 떨어지는 걸 한번 막아볼까? 뭐 하나의 재테크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봄직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요. 잘 알아보고 집주인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노원구 아파트 팔고 은평구 전세로 노원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으로 재테크는 한물, 그건 맞아요. 근데 어차피 1가구 1주택은 그 부동산 말고 재테크할 수 있는 게 또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여러 막 집을 막 사서 갭 투자니 이런 건 이제 끝났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재테크 수단으로는 괜찮은 아이템인 건 맞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우주재앙님께서는 노원구에 집이 있는데 이걸 팔고 은평으로 전세로 가겠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모든 내가 이제 생각하는 전략적인 투자잖아요. 그것도. 그건 결국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죠. 예. 지금 호가가 빠지고 있어도 지금 만약에 팔 수 있으면 나쁘지 않죠. 네. 지금 집 있는 집 팔고 전세로 갔다가 대출받아 집 사는 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러나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저는 제가 지금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서워. 나는 난 무서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꼭대기는 지금 팔고 전세로 갔다가 나 무서워요. 그냥 오르든 내리든 그냥 있을래 난. 그러니까 저는 그죠. 회사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왔을 때 경매로 나온 건물, 회사가 들어갈 수, PC방하고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이게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놔야 된다.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꿈이죠, 꿈. 헛소리 하지 말라고. 삐요삐요 뭐라고 하네. 자, 2019년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요. 제가 알아본 걸로는 은평구와 고양시 쪽은 좀 있더라. 그리고 전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 내내 1년 내내 계속 입주가 막 들어오는데, 제가 뭐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저기 보다 보니 은평구하고 고양시 쪽에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은평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집값의 추이를 지켜볼 만하다. 요 정도 정보를 드릴게요. 네, 요 정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